어머님, 어머니 아들 경욱입니다. 진작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그간 여러 가지로 마음을 추스리기 힘들다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이 늦었습니다. 비록 못난 아들이지만 뒤늦게 찾아온 이 아들을 나무라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고 계시죠? 저는 올해 26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가지셨을 때가 딱 18이셨으니 지금 제 나이의 어머니는 국민학교에 갓 입학한 저를 키우고 계셨겠죠. 그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그때 일찍이 남편을 여인 아무런 연고도 없는 26살 어머니께서 저 하나 키우려고 대체 얼마만큼의 노고를 치르셨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 기회를 빌어 어머님께 감사의 인사와 그간 고생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꺼낼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간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에서 썩어 문드러진 이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꺼내지 않으면 도저히 편치 않을 것 같아 어머니께서 속상해 하실 걸 알면서도 이렇게 불효를 저지르려 합니다. 부디 못난 아들이 속 썩인다 생각지만 마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어머니께서 저 하나 가르치겠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계실 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처절하고 괴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지만 그걸 설명하고 이해시키기엔 아이들이 너무 어렸고 노철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바글바글하는 학교 안에서도 제 모습은 대번에 눈에 띄었습니다. 언제 감았을지도 모르는 떡진 머리에 콧물 자국이 선명한 못난 얼굴. 옷은 며칠을 내리 입었는지 새까맣다 못해 번들거릴 지경이었으니까요. 저는 전혀 몰랐지만 퀴퀴한 냄새도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우리도 아니죠. 여기저기 밟음 팔아가며 일손을 돕고 삭을 받으시는 어머님은 제 곁에 붙어서 절 돌보실 여력이 없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나가기만 하면 코를 틀어막거나 더러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을 찡그리게 일쑤였죠. 때문에 열심히 친구를 사귀려 해봐도 좀처럼 아이들 무리에 섞이지 못했습니다.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도 제가 다가가면 차가운 얼굴을 하며 말을 멈추었고 그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면 그제야 다시 분위기가 풀리곤 했습니다. 결국 쉬는 시간마다 책상에 엎드려 자는 척을 하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외롭긴 했지만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오기 전엔 아무도 없는 지하 단칸방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그저 어머니께서 빨리 돌아오시길 기다리기만 했으니 그때보단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찐감자 한 개라도 챙겨올 수 있는 날조차 드문 그때 밥때만 되면 슬쩍 사라져서 수돗물로 공복감을 채우고 아무도 없는 뒤뜰에서 저 혼자 서럽게 흐느껴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꼭 나중에는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어머님을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어머님과 함께 예쁜 집에서
진수성찬을 차려 먹는 모습도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몹시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아마 어딘가에서 학생들을 위해 커다란 수박을 잔뜩 보내주신 날이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혀진 수박은 먹음직스럽게 잘려 한 사람당 2조각씩 분배되었습니다. 전 그날 수박이란 것을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그 첫입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달콤한 수박의 맛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었고 과일을 먹어본 경험 자체가 적다 보니까 수박의 껍질까지 남김없이 먹어 치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발견한 아이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기해하는 부류도 있었고 한심하게 보는 부류도 있었고 불쌍하게 보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반응만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몇몇 아이들은 자기가 먹다 남긴 수박 껍질을 제게 던져주면서 일은 커졌습니다. 모처럼 받는 관심과 처음 먹어보는 과일. 전 주저하면서도 책상에 던져진 수박 껍질을 집어들고 우적우적 씹어 삼켰습니다. 2개, 3개. 먹으면 먹을수록 제 책상엔 던져진 수박 껍질이 늘어갔습니다. 그러다 비릿함이 몰려와서 더 이상 못 먹게 되었을 때 반 아이들 대부분의 수박 껍질은 제 책상에 놓여졌습니다. 더 먹지도 참아 버리지도 못하던 저를 종례하러 오던 선생님이 발견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생님은 단단히 화를 내시며 저 혼자만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이들의 태도는 싸늘함을 넘어서 경멸스러웠습니다. 그때부터 차원이 다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책상에 쓰레기를 쑤셔넣고 뒤에서 발을 걸고 먹기 싫은 도시락 반찬이 있으면 한 대 섞어 제 자리에 던져놓는 게 일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음에도 전 그냥 참았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건 이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 우리 형편에 전학가거나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아이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스스럼 없이 그런 짓을 벌였을 겁니다. 학년이 올라가도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골 학교답게 반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도 다 비슷한 아이들이었으니 당연히 저에 대한 취급은 똑같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머리가 큰 녀석들은 더 대범하고 악랄해졌습니다. 때리고 차고 욕하고 둘러서서 밟고 눈치가 보이면 뒷산으로 끌려가서 또 맞고 쓰러지고 다시 밟히고 반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전 울분을 참지 못해 덤벼들었다가 심한 꼴을 당한 기억이 있었으니 그저 웅크리고 울면서 어서 이 시간이 끝나길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려고 마음먹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가도 어머니 생각에 한참을 울면서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나 하나 키우겠다고 죽어라 고생하시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 하니까 전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꾹 참고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1등은 아니더라도 최고는 아니더라도 지키고 너덜너덜해진 교과서를 수십 수백 번 다시 들여다보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대학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배워서 어디든 써먹을 수 있는 곳에 취직하고 서둘러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하던 날, 어머니의 그 자랑스러운 표정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졸업이라며 일도 빼시고 온 산을 헤매서 가장 예쁜 꽃들을 따셔서는 신문지에다가 정성스레 포장해서 가져오신 어머니. 이제 지옥 같은 시간도 끝났고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 일만 남았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건 금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햇병아리에 나름 열심히 했다 생각했지만 기껏해야 시골 학교에서 어중간한 성적을 낸 제가 좋은 곳에 취직될 리 안모였으니까요. 그럼에도 이곳저곳 열심히 기웃거려 면접을 볼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자리에서 전 제가 뭔가 크게 결여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던 그때의 기억들, 그것들이 몸에 배었는지 사람 앞에 나서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눈은 마주치기는커녕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시기 수차례, 직장도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급해졌지만 제 머릿속은 갈수록 피폐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잘 견디고 있다 생각했던 학창시절의 기억이 이리도 끈질기게 제 인생을 발목 잡을 거란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수년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한 저는 그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집안에 틀어박히고 말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때 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못난 아들이라서 한숨을 쉬셨을지, 답답함에 눈물을 흘리셨을지 전 알 수 없습니다. 한 번쯤 쓴소리 하실 법도 하건만 그저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언제나처럼 밥을 차려주시고 상일을 하러 나가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며 어떻게든 일어서려 했지만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워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게 악착같이 버티고 처절하게 공부하던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고 약속했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사실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저 제가 못난 탓, 제가 너무 한심한 인간의 탓이겠죠. 전부가 제 탓입니다. 어머니가 밤을 새워가며 남의 일 하시던 것도, 과로로 쓰러지신 것도, 병원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끝내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 것도 전부 제 탓입니다. 어머니, 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슬픔에 지치고 외로움에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서 전 죄책감과 외로움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못난 아들의 어리광 섞인 서툰 고해를 부디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이제 더는 힘듭니다. 바득바득 버텨보지만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님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를 용서하신다면, 이 못난 아들의 어리광을 받아주신다면 절 안아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께 가는 길은 고통스럽겠지만 어머님이 겪으셨던, 그리고 제가 겪었던 것들에 비하면 하잘것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뵈면 큰절하며 다시금 죄송하다 말씀드리며 용서를 빌겠습니다.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어머니의 못난 아들 경욱이 드림. 전 어릴 적부터 인어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마 많은 아이들이 저와 같은 상상을 한 번씩 했겠죠. 저는 인어라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 언젠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직업 같은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가지게 될 길게 늘어뜨린 풍성하고 반짝거리는 꼬리를 상상했습니다. 또 어떤 힘도 들이지 않고 물속을 노리는 꿈도 많이 꾸기도 했었죠. 아니면 땅까지 길게 늘어지는 아름다운 붉은 머리카락을 길러볼까? 저는 인어가 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우리 가족은 바다 옆에 위치한 돌 위에 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소였죠. 이제야 알게 됐는데 사람들은 바다 위에 있는 집을 얻기 위해 죽음도 불사할 거예요. 매일같이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죠. 마치 조금 전에 내린 신선한 비냄새를 맡는 기분이었어요. 전 대부분의 시간을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줍거나 요정들이 사는 모래성을 만들며 보냈습니다. 또 수도 없이 많은 돌고래와 서로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아름다운 색을 가진 존재들이었고 아름다운 바다 생물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꿈같은 장소였죠. 저는 4명의 자매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다들 저보다 언니였고 훨씬 더 성숙했죠. 그런데도 언니들은 제 인어 판타지에 맞장구를 치고 해초를 가져다가 인어 꼬리를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러다 한 명이 물에 빠진 왕자 흉내를 내면 제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해주는 상황극도 했었죠. 제가 바다에 빠진 왕자님을 구해내면 저희 언니들은 모두 환호를 해주었어요. 언니들의 품에 안겨 다같이 물장구 치며 웃고 떠드는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냥 인어가 되겠노라 선택할 순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엄마는 아주 확실하게 못을 박았었죠. 제가 인어가 되겠다는 말을 꺼낼 때마다 엄마는 저를 엄하게 혼냈습니다. 인어는 진짜가 아니야. 엄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언니들이 제게 맞장구 쳐준다며 언니들까지 혼내곤 했었죠. 자꾸 그런 식으로 애 버릇들이면 안 돼. 엄마 말이 맞아요. 제가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법이죠. 저는 인어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제 12살 생일인 전날 저녁에 깨달았어요. 언니들과 바위 위에 앉아 있었을 때였죠. 우린 서로 기분 좋게 달빛을 맞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배가 한척 다가왔어요. 그냥 작은 어선이었는데 보니까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보통의 저는요, 입을 다물고 언니들이 저녁을 준비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곤 했죠.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청을 가다듬었습니다. 제 숨결은 썩은 생선과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전 입을 열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해변을 타고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는 죽어가는 짐승 같았습니다. 목소리는 하늘 높이 찌르더니 어색하게 떨어졌죠. 언니들은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끔찍한 제 목소리는 바닷가에 있던 동물들을 모두 몰아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선장이 듣기엔 제 목소리가 아름다웠나 봅니다. 그는 고개를 빼고 바위 위에 앉아있는 어린 소녀, 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저는 빛나는 존재였죠. 어쩌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고 싶던 그 인어와 같은 붉고 긴 머리칼을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에게 제 몸에는 날씬하고 젊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저의 두 다리는 벌려져 그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의 아름다움에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속에 저는 죽은 여자아이의 피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 뾰족한 이빨은 파충류 같은 제 머리에 아무렇게나 붙어 있습니다. 또 우리 엄마처럼 강철 같은 꼬리로 바닷물을 찰박댔습니다. 제 두 손은 맹렬한 발톱과도 같아요. 제 두 번째 입은 배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입맛을 다져대고 있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지느러미들은 제 몸에서 제멋대로 달려있었죠. 자매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징그러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를 덜 사랑했더라면 아마 질투를 느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선장은 그 이전의 다른 남자들과 같이 자신이 보고 싶은 모습대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구 때문에 잠식당하기 전까지 배 위에 있을 것입니다. 그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속을 헤치며 홀딱 벗고 있는 소녀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물장구를 쳐댑니다. 전 노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 언니들도 저를 따라 노래를 시작했고 우리의 끔찍한 하모니는 수면 위로 물결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끝내 우리에게 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강한 물살에 떠밀려 갔습니다. 우유처럼 하얗게 질린 시체가 달빛 아래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참 편해지네요. 엄마는 두 번째 입으로 저를 향해 미소를 짓더니 아가, 정말 잘했다.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가서 시체를 걷어오렴. 어릴 적 이 나를 꿈꾸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저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내 아내 세라와는 아름다운 10년의 세월을 함께했다. 항상 아내에게 당신 없인 어떻게 살지 모르겠다고 말하면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대답해줬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항상 같았다. 이는 아내 세라와 함께 사고 뭉친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더 분명해졌다. 언제나 우리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암 판명을 받았을 때 애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폐암 말기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내 나이 30대에 말기암 환자라 믿을 수 없었다.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바스러져 가는 것 대신 남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기로 했다. 집에서라면 내가 느끼는 이 어둠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으니까.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이 벌써 2달이 지났다. 슬슬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두려워진다. 매 호흡이 힘들고 모든 움직임은 안간힘을 써야만 한다. 거실에서 병원놀이 하던 아이들이 말하기를 요즘 내가 아파 보인단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방해주는 사탕약과 함께 물을 수시로 마셔주면 좋아질 거라고 말해주었다. 그런 아이들 면전에 대고 아니, 아빠는 나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의 온통 내 머릿속은
내가 떠난 뒤 아내에게 남겨질 책임을 빙자한 무거운 짐들이었다. 세라 혼자서 어떻게 아이들을 먹여 살리지? 집세는 낼 수 있을까? 많이 힘들 텐데. 내 병원비랑 약 때문에 수중에 있는 돈을 전부 끌어다 썼다. 물론 세라는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였으나 그래도 마음에 걸리는 사실은 보통 아이들을 돌보는 건 내 몫이었다는 거였다. 아직 몸을 움직일 여력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저녁을 차리고 싶어서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다. 아내에겐 간단한 일도 내겐 지옥 같았다.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몸의 열감이 너무 심했다. 아내가 재료를 썰고 고명을 만드는 동안 난 최소한의 재료를 더하는 것만 할 수 있었다. 어느덧 식사 준비가 끝났다. 하지만 아이들을 부를 필요는 없었다. 집안 곳곳에 퍼진 냄새에 이끌려 방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주방으로 왔으니 말이다. 우리 네 식구는 식탁 앞에 앉았다. 이 자리가 암에 걸리기 전 가족과 함께 했던 수없이 많은 다른 저녁 식사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왈칵 쏟을 뻔했다. 우리 부부가 준비한 음식 앞에서 내가 아내의 손을 잡는 것을 보며 아이들은 환하게 웃어보았다. 밥 먹기에 앞서 오랜 시간 내 마음 깊이 새겨둔 말을 아내에게 전했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나도 마찬가지야 라는 아내의 말을 듣자 그래도 좋은 삶을 살았고 비록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이 내가 준비한 마지막 식사를 즐기는 것을 보며 반찬에 넣은 독국물이 충분하기만을 바랬다. 지난주 월요일 동료 직원들과 현장 작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다. 레베카와 함께 각자의 방문 앞에서 문을 열었던 그 순간 내 방 화장실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누구세요? 난 그쪽을 향해 누구냐 물었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땐 청소하시는 분이신가 생각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내 가방과 옷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지 싶었다. 난 레베카에게 방에 웬 여자가 있다고 알린 뒤 그녀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저기요, 지금 제 짐 가지고 뭐 하세요? 이때 내가 했던 말이나 방 안에 있던 여자의 대답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열쇠가 아직도 들어맞는다는 둥 횡설수설했던 건 기억난다. 그녀가 들고 있던 열쇠가 아직 맞아서 들어왔단다. 황당했다. 누가 봐도 그녀는 내 짐을 뒤지다 걸려서 당황하는 중이었다. 여자는 내 가방을 떨어뜨리더니 자신의 가방과 흰 봉투를 더듬거리며 집었다. 마침 내 직장 동료 레베카가 이 어이없는 상황을 모두 뒤에서 지켜보던 참이었다.
비척대며 방을 나가려는 여자에게 내가 물었다. 가방에 든 건 뭐예요? 아무래도 내 물건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였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가방에 있는 건 다 제 물건이에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가방에 든 것을 보여주었다. 확실히 내 물건은 없었다. 난 하는 수 없이 여자가 방에서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은 온통 어질러진 상태였다. 혹시 없어진 게 없나 훑어봤지만 모두 그대로였다. 화장실도 확인했는데 내 속옷과 비키니가 두서없이 내 가방에 처박힌 상태였다. 심지어 내 여권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화장실 카운터를 보니 그 여잔 내 약통을 뒤진 것 같았다. 당시엔 여자가 가져간 게 무엇이든지 도로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곧장 방을 나와 그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아래층 세탁실부터 호텔 밖에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여자는 찾지 못했다. 그제야 그 여자는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직장 동료와 로비에 가서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올라가 기다리는데 마침 내 침대 머리맡에 있던 금속 야구 방망이가 생각났다. 그 방망이는 일반 목재 방망이보다 조금 크고 끄트머리에 전등도 달려있었다. 그런데 바닥에 무엇인가 보였다. 그 여잔 너무 급하게 떠난 탓이었을까? 바닥엔 여자가 흘린 것으로 보여지는 목걸이가 보였다. 내 짐을 뒤지다가 가방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당시에는 내가 먹어야 될 약을 여자가 들고 튄 게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웠다. 그러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나와 동료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내고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세면대에 석고 돌 조각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난 그 사실을 알렸지만 다들 그 출처를 모르는 눈치였다. 혹시 여자가 방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여자에게 여분의 열쇠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물론 호텔 측에서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었다.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은 행여나 여자가 아직 호텔 주변에 있을 가능성 때문에 지원팀으로 경관 2명과 동행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떠났다. 드디어 여유가 생긴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통화하는 동안 세면대에서 봤던 석고 돌조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거기에 석고 돌가루가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는데? 계속 통화하면서 난 석고 조각이 떨어진 근처 벽과 그 위에 붙은 거울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난 레베카를 불러
벽에 붙어있는 거울을 뜯어냈다. 거울을 제거하고 나자 그 뒤로 구멍이 보였다. 오갈 곳 없는 절망적인 불황자. 딱 한 명 들어갈 수 있는 크지 않은 작은 구멍이었다. 브라이언과 레베카에게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물었더니 브라이언이 말하기를 아직 경찰차 2대가 호텔 주차장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난 단박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있던 여경에게 알렸다. 그러자 귀찮은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다. 일단 알았어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방에 올라온 2 경찰이 구멍을 확인한 결과 베개와 담요, 담배, 옷까지 그리고 칫솔이 발견됐다. 이 여자는 내 화장실 거울 뒷벽 속에 살았던 것이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누가 알겠는가. 내가 여기 묵는 동안 그 여자는 내가 없을 때마다 마음껏 방을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방 사이에 60cm의 간격의 벽이 있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아마 그 여자가 이 호텔에 숨어 살았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했다. 지난 현장 작업 때도 이 방에서 투숙했었는데 그때도 이 작은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났었다. 당신은 다른 방 투숙객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냄새가 통풍구를 타고 내 방까지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불황자가 내 화장실 거울 뒤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었다. 여자는 다른 방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다. 호텔이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서 벽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 이를 제대로 막는 대신 거울로 대신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투숙객이 잠시 방을 비우면 그 방을 제 방처럼 즐겨왔던 것이다. 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사건이었다. 부부생활 2년차. 특출나게 나쁠 것 없는 우린 상당히 괜찮다 할 수 있는 신혼을 보내고 있다. 나와 와이프 맞벌이 정도라면 대출금 갚으면서 섭섭지 않게 먹고 살만했고 4개월 뒤면 소원대로 예쁜 딸아이가 태어날 테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터였다. 다만 한 가지, 최근 들어 와이프는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오랜만에 이야기 좀 할까? 장난스럽게 말하는 와이프였지만 난 달갑지 않았다. 전에도 비슷한 말로 자리를 마련했고 사실상 신문, 취조나 다를 바 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만났는지, 누구와 전화를 했는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난 찔리는 구석 하나 없으니 여발한 듯이 탈탈 털어 보여주었고 여전히 와이프는 의구심을 숨긴 채 자리를 끝내 터였다. 평소 행실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집안에 소홀한 적도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나를 의심하는지
모를 노릇이었다. 뭐 싫은 건 싫은 거고 남편으로서 와이프의 의심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부부 생활을 위한 요소였으니 아무것도 모른 척 넘어가 보기로 한다. 이거 마셔봐. 친구한테 배운 건데 맛있대. 잠시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더니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칵테일 한 잔을 내게 내밀었다. 아내에게 이런 재주도 있었나 싶어 기쁘게 받아들고 한 모금 들이켰다. 알코올은 너무 적고 지나치게 달아서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남기지 않고 다 마시기로 했다. 맛있다. 이건 이름이 뭔데? 진실의 방. 나도 마시고 싶긴 한데 애기 때문에 안 되니까 나 대신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쭉 들이켜. 희한한 이름이라 생각하며 군말 없이 한 잔을 다 비워내자 와이프는 내가 이상했듯 진지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나 있잖아. 자기한테 물어볼 게 있어. 꼭 솔직하게 대답해줘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내가 뭐하러 자기한테 거짓말하겠어. 자신있게 대답하고 나니까 왠지 머리가 띵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리 도수 높은 술도 아닐 텐데 벌써 치기가 도는 것일까? 자기 엊그제 늦게 들어왔잖아. 야근했다고 했는데 진짜야? 난 어느 정도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아니, 사실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당구 치고 왔지. 어? 뭐야? 난 내가 뱉어낸 말에 놀라 인상을 찌푸렸다. 그날에 대한 핑계를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짜놓았는데 갑자기 진실을 토해내버린 것이다. 와이프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는 다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번 역시 생각과는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진짜 오랜만에 연락 온 거였거든. 간단하게 당구나 치고 싶어져서 같이 놀았어. 근데 친구 만난다고 하면 괜히 의심 살까 싶어서 야근이라고 거짓말했어. 어쨌거나 거짓말했던 거네 나한테? 와이프의 말을 듣고 나자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었다. 오로지 난 지금 진실만 말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난 얼떨떨한 표정으로 깨끗하게 비워진 잔을 바라보았다. 진실의 방. 이 칵테일의 이름. 이 칵테일엔 무엇이 들어있었던 것일까? 열심히 머리를 굴리는 중에도 와이프의 질문은 이어졌다. 친구 누구? 당구만 친 거 맞아? 재혁이라고 대학 동창. 걔는 술 못해서 대학 때부터 만나면 밥이나 먹고 당구만 쳤어. 이번에도 오랜만에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랬지. 걔도 와이프한테 끔박 죽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같이 놀다가 9시에 끝내고 각자 집 간 거야. 다행히 와이프의 표정은 풀렸다. 적어도 허튼 짓 안 하고 건전하게 놀아서 화가 나진 않았나 보다. 하지만 질문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럼 지난달에 선아라는 여자랑 통화한 건 동창회 때문이라고 했는데 맞아? 조금 더 당혹스러운 질문에 어떻게든 입을 다물고 싶었지만 이번에도 그러지 못했다. 동창은 맞아. 김선이라고 동아리 후배. 근데 동창회 때문은 아니고 걔가 내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연락 온 거였어. 와이프는 매서운 얼굴로 날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녀는 뭐하는 년인데? 왜 남의 남편 얼굴 굳이 보겠다고 전화까지 했대? 예전엔 나 좋아하던 애였어. 졸업하고 나서 각자 사느라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나도 결혼하고 걔도 결혼해서 있고 지냈는데 이번에 이혼했나봐. 그냥 서럽고 힘들기도 하다면서 왠지 모르게 나랑 얘기해보고 싶다고 만나자더라. 슬슬 말하는 내 입에다가 뭐라도 집어쳐넣고 싶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냥 보기로 했어? 와이프는 윽박지르고 싶은 걸 간신히 참고 있는 듯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로 내게 되물었다. 아니, 와이프가 임신 중이라 시간 내기 곤란하단 핑계대고 끊었어. 다행히 이후로 연락은 안 왔고 혹시라도 또 오면 그냥 차단해버리라고. 와이프는 내 대답에 조금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변했다. 진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었어? 아니, 전혀. 만나면 안 되지. 그 상황에서 만나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나가기만 해도 당신한테 죄 짓는 거고 남편 자격 없는 사람 되는 건데? 이번엔 큰 감동을 한 듯 손으로 입을 가리는 와이프였다. 그제야 나 역시 안도하며 아내를 다독일 수 있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거짓말을 안 할 순 없겠지. 근데 나쁜 거짓말을 안 할 거야.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다 진짜야. 와이프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요즘 자기가 뭔가 딴 생각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막 나 말고 딴 사람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자백제 넣은 음료 만들어 본 거야. 음료에 자백제를 넣으면 숨기고 있는 거 술술 불 거라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자리에서 일어나 다정하게 와이프를 안아주었다. 됐어. 괜찮으니까 미안해 하지 마. 대신 다음엔 절대 또 그러면 안 돼. 알겠지? 와이프는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물어봐. 어차피 거짓말도 못하니까 내가 다 솔직히 대답할 거 아니야. 와이프는 조금 미안해하면서도 슬쩍 질문을 던졌다. 자기는 내 어디가 좋았어? 당신은 내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야.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요리도 잘하고 스타일도 좋고 성격도 최고잖아. 아, 이 여자가 최선이다. 이 여자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늘 하던 말이었지만 입에 발린 말이 아닌 완전한 진심이란 걸 알게 되니 느낌이 다른 모양이었다. 와이프는 새삼 감동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고는 질문을 이어갔다. 나랑 결혼하고 나서 한눈 판 적도 없어? 당연하지. 내 기준엔 다른 여자들은 다 수준 미만이야. 당신이 최고지. 그래서 한눈 팔 이유도 없고 생각도 없어. 진짜 자기 너무 멋있는 남자다. 와이프는 예뻐 죽겠다는 듯 내 손을 꼭 붙잡고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딱 하나만 더 물어볼게. 우리 자기, 나 정말 사랑해? 난 당당히 가슴을 펴보이곤 자신있게 대답했다. 당연히 사랑하지.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고마워. 나도 사랑해. 가볍게 입을 맞춘 와이프는 일어나다 말더니 다시금 날 돌아보았다.
잠깐만.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말이었지만 와이프는 내게 되물었다. 그리고 지금의 난 질문을 거부하지 못한다. 난 안도한 나머지 너무 안일했던 내게 속으로 욕을 뱉어대며 대답을 토해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랑하니까 지금은 이라고 한 거야. 나중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지? 나중에? 나중 언제? 누굴 사랑하는데? 우리 딸 태어나면 딸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그 소리였어? 우리 딸이 아빠 사랑 다 독차지하려나 보다. 와이프는 웃으며 넘어가려 했지만 내 답은 끝이 아니었다. 애초에 그러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거든. 첫 번째 생긴 아이가 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러려고 결혼했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난 필사적으로 입을 털어 막으려 했지만 역시나 소용없었다. 자기는 완벽에 가까워. 외모나 성격도 훌륭하고 지적이고 우아하지. 근데 가까운 거지 완벽은 아니야. 조금씩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 믿음도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가끔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벌이기도 하잖아. 또 단어 사용이라든가 사소한 버릇이나 습관 같은 것들 다 조금씩 부족하단 말이야. 이건 이미 굳어진 거라 고칠 수가 없어. 근데 만약 당신의 유전자를 가진 어린애라면? 그럼 내가 잘 교육해서 완벽하게 키울 수 있지 않겠어? 와이프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당신은 현재로선 내겐 가장 사랑하는 여자긴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보완한 그야말로 완벽한 여자를 만들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거라고. 당신 닮은 딸을 내가 완벽하게 교정 교육하면 그야말로 최고의 여자가 되지 않겠어? 그때가 되면 당연히 당신보다 그 여자를 사랑하겠지. 그러니까 아빠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남자, 한 명의 독립된 개체로서의 사랑 말이야. 와이프는 자신의 배에 손을 가져다 대곤 조금씩 뒷걸음질 쳤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세심한 작업이라 비밀이었어야 되는데 이걸 말해버리는 바람에 일이 좀 복잡해졌네. 당신이 이혼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순 있어. 돈도 필요하면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 근데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법적으로든 뭐든 사랑하는 내 딸을 절대 뺏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끝내 와이프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래,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딸 말이야.